그 진문공의 리더십을 말씀드리기 전에 춘추 시대 때 지도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문공 리더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춘추 시대 때의 중국의 그 영역을 표시를 한 그런 지도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조금 중국이 지금의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면적이 작게 이렇게 보이죠. 이 아래 이 박스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 한반도 면적이고요. 한반도고 이게 춘추 시대 때 영역인데 이 비교를 해서 뭐 중국이 넓긴 더 넓지만은 우리 한반도 비해서 그렇게 넓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원래는 중국 면적이 한반도 면적보다가 40여 배요. 그렇게 더 큰 나라입니다. 이게 면적이 넓은 나라고 대한민국 남한에 비해서는 뭐 90배 이상 이렇게 넓은 나라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춘추 시대 때는 중국의 면적이 그만큼 좀 좁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주왕실의 제후라 해서요 법례 표시에 주나라가 저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표시죠. 이런 나라들은 이게 주왕실의 제후라는 그런 뜻인데 이 제후라는 거는 이 시대에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을 시키면서 여기 정복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이나 그다음 뭐 형제 또 친척들을 갖다가 특정한 영역에다 이렇게 이 영역을 다스리게 해줍니다. 그 다스리는 사람이 제후인데요. 이 제후는 이 주나라에 대해서 뭐 특산물을 바친다든가 아니면 이제 군사를 지원해서 주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의무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왕실과 제후 간에는 좀 느슨하지만은 주동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이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솔을 할 수 있을까, 지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 끝에 이 찾아낸 제도가 이제 봉건 제도죠. 그래서 이 주왕실에서는 이 특정한 영역, 이런 영역들을 다 이렇게 분봉을 해줍니다. 이 봉건제의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봉건제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시켰을 때 이 진나라는 그 군현제도라는 이제 시행을 합니다. 군현제도는 이 지역을 갖다 군과 현을 나눠주고 이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제도가 되는 거죠. 그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춘추오패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나라는 초장왕이고 진나라는 진문공이고 제나라는 제황공입니다. 이 오나라는 오왕함녀, 월왕 구천이 이제 오패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초진제는 뭐 누구나 어느 사서에서나 그 오패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오왕함녀나 월왕구천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포함을 시켰고요. 이 두 나라가 빠지게 되면은 서쪽에 있는 진나라, 진목공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있는 송나라, 송량공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이 중원이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중원. 중원은 황하가 저 보이시죠? 저 위에 황하가 있고 황하 중류의 이남 지역을 중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황하 중류가 될 테고요. 이 이남이니까 이쯤 지역이 중원입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때 여러 전쟁이 이 중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나라가 여러 전쟁에 이제 휩싸이게 돼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나라죠. 사실 이 우리나라의 고대 삼국이죠. 고려 백제 신라 시대 때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중원에 해당되는 지역은 한강 유역이죠. 이 한강 유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이제 뭐 군사도 기르고 전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3세기 중후엽에는 백제가 먼저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강유역을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5세기 중후엽, 그때는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쳐가지고 한강유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구려가 우리 한반도를 또 많이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었고요. 그 후에 신라의 지릉왕이 영토 확장 정책을 펴면서 한강을 다시 점령을 하죠. 그래서 그 신라는 통일 신라 시대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 그 지도에서요, 이제 남쪽으로는 초나라, 서쪽으로는 진나라,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연나라가 있고 동쪽으로 제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조금 이렇게 왼편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정학상 이 연나라하고 제나라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인 고조선하고 7세기, 기원전 7세기 경에는 교류를 했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전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춘추 시대 지도에서요. 이 진나라가 여기 있던 진나라입니다. 서쪽 진나라가 아니고요. 이 진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던 진나라가 기원전 403년에 이 세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조이한 이렇게 분할이 되고요. 이 기원전 403년 진나라가 조이한으로 분할된 이후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전국시대가 되면서는 서쪽에 있는 이 진나라가 무척 강해집니다. 이 나라가 이제 강력해지고요. 그때 이때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이 나머지 6나라를 상당히 좀 무력으로 이렇게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시대 때 소진이라는 그 유색액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강한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6나라가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런 그 외교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게 합종이라는 합종책이죠. 합종은 합은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은 세로종입니다. 여기서 이 6나라를 보시면은요, 이게 뭐 수학에서 보면 완전히 세로 형태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세로 형태로 이렇게 나라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종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합종책은 서쪽에 있는 강한 진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6나라가 외교적으로 손을 잡은 그런 이제 외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합종책이 이 당시에 유지되는 그 동안에는 이 전국 시대가 서로 이제 공격을 하기 어려웠고요. 평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장의라는 유색이 다시 나타나서 이 진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장의가 이 진나라에 가서 하는 그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이 장의는 연횡책을 주장을 합니다. 서쪽에 있는 이 진나라가 이 나머지 나라를 공격을 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종책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합종책이 있는 한 이 진나라를 공격하기 어렵다. 합종책을 깨뜨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연횡책입니다. 그 전략이 연횡책인데 연횡은 연은 연대한다는 뜻이고요. 횡은 가로형자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와 이 6나라가 각자 가로로 이렇게 이제 연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횡책이 이게 성공이 되게 되면 합종책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의가 이 나머지 6나라를 다 방문을 해서 합종책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당신들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쪽에 있는 이 강한 진나라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그 6나라를 다 방문해서 결국은 이제 장의가 합종책을 깨뜨리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이제 연행책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린 게 이제 외교 전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군사 전략이 남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실제 이 서쪽 진나라가 이 나머지 6나라를 공격을 할 거냐? 거기서 그 원교 근공책이라는 그 군사 전략을 이제 하나 꺼내죠. 그게 승상 이제 범죄가 꺼내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말대로 원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하고는 교류 관계,
그 교류를 하고요. 근공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공격을 한다 그런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진나라가 공격을 할 때 이 6나라를 정복을 할 때 여기 있는 가까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를 먼저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묻히고 나서 나머지 초나라, 연나라를 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제나라를 공격을 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합종연행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뭐 우리가 합종연행이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쓰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특히 뭐 선거 때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후보들 간에 또 정당 간에 서로 이렇게 뭉치고 흩어지고 하는 게 다반사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렇죠. 저기 기업 뭐 인수합병 할 때 보게 되면은 여러 기업들이 서로 이제 이익을 위해서 뭐 뭉쳤다가 또 떨어지고 다른 파트너 찾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합 집산을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종연행은 현재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이 단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지도를 설명을 좀 드린 거는 이 지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중국의 춘추 시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 진문공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나라는 기원전 376년까지 화북에 위치한 제후국이었습니다. 이것도 제후라는 말이 나오죠. 앞에 제가 제후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원전 403년에 이 진나라가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로 분열이 된다. 분열된 이후를 전국시대, 분열전을 춘추시대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이 서쪽으로는 그 진나라가 이거 있고요. 북쪽으로 오랑캐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랑캐입니다. 용과 적이 있었습니다. 진문공은 기원전 636년에 임금 자리에 올라서 약 9년간 재위, 임금 자리에서 임금 노릇을 합니다. 성은 휘고 진문공이 되기 전 이름은 중입니다. 이 공자는 진문공을 평해서 휼이 부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흉은 속일 흉자인데요. 그러니까 그 잘 속이나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인데, 제가 뭐 읽어보고 또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결코 이제 그런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근거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지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진문공이 대표 리더십으로도 신뢰의 리더십을 뽑았습니다. 19년간을 망명생활을 한 그 대기만성형의 그런 인간입니다. 저는 이 19년간의 망명생활이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19년간 망명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국정 수행력을 망명생활을 하면서 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나이가 들어서 임금 자리에 올라가지고 불과 9년 만에 춘추시대의 패자로 거듭나거든요. 이 벤치마킹을 다른 나라에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는 게 어떤 점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요. 이 중이가 제 나라에 갔을 때 제환공이 그때 최초의 패자죠. 패자이면서 조금 말년이었습니다. 제환공이. 이때 제환공이 후계자 정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왕자들 간에 아주 그 치열한 이제 후계자 승계를 위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환공이 제1에 있었을 때는 크게 이름을 떨치고 했습니다만 그 말년이 상당히 좀 불행했죠.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문공 중위는 제 나라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금이 되고 나서는 왕자들 간에 이런 어떤 후계자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전에 다 이 왕자들을 갖다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 후계자 될 사람은 후계자 능력을 키워주고요. 나머지 왕자들은 다른 지역 분봉을 다 또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하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앞에서도 진문공이
19년을 망명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진문공의 망명 경로입니다. 춘추시대 때 보면은요, 거의 이 외곽을 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이 대웅이 큰 오랑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서 10년 이상을 망명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나라에 가가지고 7년 이상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라, 송나라, 정나라, 초나라까지 오게 됩니다. 이 초나라에 와서는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게요. 이때 초나라는 왕이 초성왕이었습니다. 이 초성왕도 이 초나라를 무척 부흥시킨 그런 왕인데, 이 초성왕은 진문공이 임금이 되기 전 중위 시절이죠.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틀림없이 임금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성왕은 중위가 초나라에 왔을 때 대접을 무척 잘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함께 사냥을 하고요. 사냥을 하고 화기애애한 술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초성왕이 중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나라에 돌아가서 임금이 되었을 때 우리 초나라에 어떤 보답을 하게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중위 입장에서는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된 거를 전제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답변을 안 하고 이제 좀 머뭇거리니까 초성왕이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만약에 대왕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임금이 된다 그러면은 두 나라 간 우호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왕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나라와 초나라가 불가피하게 싸우게 된다면은 저는 삼사를 물러서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삼사는 1사가 12km 정도 됩니다. 1사가. 그러면 3사면 36km죠. 이게 한 8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80리 정도를 물러서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위는 이 자기 나라하고 초나라는 너무 멀죠. 멀어서 나중에 자기 나라로 귀국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먼 나라에서 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서쪽에 있는 진나라로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최종 망명지가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됩니다. 이 진나라에서 진목공 오태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인데, 진목공의 도움을 받아서 진나라로 돌아가서 임금 자리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진나라의 22대 왕 진문공입니다. 그러면은 진문공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문공은 누구보다도 사람 관계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이 19년간이나 망명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진문공을 따랐던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진나라에는 교정이 필 정도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문공은 작은 진후에서 큰 조짐을 이룬 예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간이나 되는 긴 망명 생활 끝에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 진문공은 신뢰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게, 이 진문공은 그 당시에도 어떤 지혜, 교육과 지식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를 요직에 발탁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배우고 교육을 받았는지 또 지혜가 있는지를 아주 중시해서 요직에 앉혔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은 리더십의 유형을 갖다가 똑부형이, 똑개, 멍게, 멍부형 이렇게 좀 재미있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척
어떻게 보면 의미가 깊은 그런 그 리더십 유형입니다. 이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리더십 유형은 이 사람이 지혜로우냐, 지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걸 한 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게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이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나눠줍니다. 똑똑똑게 멍게인데, 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게 가장 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막상 그 이 부하들 입장에서는 똑부형보다는 똑개형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이 똑부형은 이 성과를 내는데 무척 압박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쉼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똑개형은 조금 다르죠. 이 머리는 비상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은 잘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게으르다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고요. 많은 부분을 그 부하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속을 차리는 그런 리더가 이 똑개형 리더죠. 근데 이것도 이게 뭐 똑개형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상황이 급박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지런해야 되겠죠.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되고요. 좀 평온한 그런 시대다. 평온한 시대다 그러면 조금 똑똑하면서 부하들에게 위임을 하는, 많이 위임을 해주는 이 똑개형이 그 부하의 능력을 키울 때나 조직으로 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부형이나 똑개형이 결국은 어떤 그 배를 목적지에 이렇게 잘 정착시키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바람직한 유형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그 리더십 그 전문가들도 이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 이제 멍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더가 똑똑해야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진문공은 또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이 부수라는 사람은 망명생활 시절에 진문공의 그 물건, 돈, 이걸 훔쳐서 탈아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명생활을 더 어렵게 했고요. 이 발제라는 그 사람은 망명생활을 할 때 두 번이나 진문공을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천하의 원수인데 이 두 사람을 결국은 진문공이 포용을 합니다. 다 용서를 해주고요. 알맞는 그런 자리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국정이 안정이 되고 또 진문공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밑에 있는 90대 10의 법칙이라고요. 이거를 제가 잠깐 좀 이게 포용력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 이 10% 정도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대신에 90%는 내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10%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죠. 뭐 가령 그런 겁니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런 거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것도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누구나 여기에 어떤 그 통제를 할 수 없어서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왔을 때 나머지 이제 90%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각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진문공 입장에서도요, 이 부수가 자기 물건을 훔쳐서 탈아났고 발제가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두 번이나 이제 암살을 시도했는데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독립 그 상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어떤 그 대응을 할 거냐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진문공은 이 두 사람을 용서를 해줬죠. 용서를 함으로써 말씀드렸던 국정이 안정이 되고 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그 효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그 국정이 안정되는데 무척 힘들었을 것이고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실제 겪었던 90대 10의 법칙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90대 10의 법칙을 무척 우리 생활을 하는데 적용을 하면은 이로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평소에 이거 좀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다가 집에다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제가 갑니다. 밥을 좀 해놓고 기다리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랬더니까 그 아내의 말이 지금 내가 체한 것 같아서 누워있다 이런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 순간에 좀 짜증이 났죠. 이게 가면은 바로 이제 제가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파서 누워있다 그러니까 금방 밥 먹기는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 짜증이 순간적으로 났어요. 집을 가다가 제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의점을 제가 들려가지고요. 채소화제 지금 기억은 위청수입니다. 위청수를 한 병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위청수병 마개를 따서 마시라고 줬죠. 그리고 요새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보다고 마시고 좀 누워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위청수를 마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잠시 있다가 몸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괜찮대요. 그래서 밥을 위로 저녁을 해주더라고요. 저녁을 제가 잘 먹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이지 남편이 우리 직장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밥도 이렇게 미리 좀 안 해놨냐 이래서 짜증을 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날 제대로 된 밥을 못 얻어 먹었을 겁니다. 제가 밥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90대 10의 법칙 이것도 넓게 보면 포용력하고 이런 관련이 되는데요. 이건 실제 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수긍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친문공은 성과 보상을 할 때 아주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필벌을 아주 엄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같이 한 위주와 전희이 자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목숨을 뺐고요. 한 사람은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하니까 이 진나라가 기강이 확 잡히는 거죠. 자기 측근부터 이거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저렇게 19년간이나 같이 생활했던 사람을 주로 엄벌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찌하겠느냐. 우리 잘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 진문공이 많은 그런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리더십은 신뢰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문공이 주왕실이죠, 그죠? 주나라를 침략을 했던 신나라를 물리쳐줍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그때 왕이 주양왕인데요. 주양왕이 고마워서 진문공에게 주나라의 땅 4성을 건네줍니다. 이 4성을 건네줘서 원성만 빼고 온, 양분, 참모 이 3성은 순조롭게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 원 땅의 백성들이 저항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였었냐 하면은 원성의 성주가 원백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성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기를요. 이 나머지 3성의 백성들이 진나라에 항복을 하고 나서 모두 이제 죽었다는 거죠. 살아남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성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데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겠다, 대항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진문공 입장에서는요, 주양왕이 이렇게 당신 우리 나라의 안전을 이렇게 지켜줬다 이러면서 이 여성을 줬는데 이 순순히 사실 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항이 심각하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게 원 땅의 백성들이 진나라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문공이 그 진나라 군사들한테 이런 지시를 합니다. 3일간 원성을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해라.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공격을 해서 원성을 무찌르게 되면은 이제 접수를 하고, 만약에 3일 동안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찌르지 못하면은 나는 접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원성의 백성들한테도 다 들어가죠. 그 원성 백성들도 진문공이 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이 온 양분 참모 이 세성에서 항복을 했는데 실제 성주 원백관 이야기는 그 세성의 백성들이 모두 죽었다고 했는데 실제는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원성의 백성들은 이게 잘못된 거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해서 진나라 진문공 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4일째 되는 날 오후에 항복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진나라 군사들 입장에서는요, 이 진문공은 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공격을 해서 무찌르지 못하면 접수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 원성의 백성들은 4일째 되는 날 오후에 항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진문공이 그 4일째 되는 날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날 4일째 되는 날 오후까지 있게 되면 항복을 받는 겁니다. 항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진문공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군사 책임자가 있다가 식량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왜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모자라서 그런다 그러면 제가 식량을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진문공이 큰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자정까지 공격을 해서 무찌르지 못하면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한테 있어서 신의라는 것은 그 지팡이와 같다는 거죠. 이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사실 지팡이가 없게 되면 이 거동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설사 원성을 접수를 못 하더라도 나는 백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시기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새벽에 이 진문공은 약속대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원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죠. 이 진문공은 적장이죠,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해서 원성의 백성들, 그러니까 뭐 책임자들이 나와가지고 항복 문서를 철수하는 그 진문공 앞에 가서 항복 문서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원성으로 들어가서 원성 접수를 하고 그 내성을 다 이렇게 주름주로 다 접수를 마치는 거죠. 여기에서도요, 이게 사실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신의를 중시하는, 이게 그 순간이 좀 그렇잖아요. 자정까지 공격을 해서 무찌르지 못했고, 그래서 진문공은 새벽에 떠납니다. 그런데 그 원성의 백성들은 새벽이 지나서 오후가 되면 항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복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것을 본 이제 원성의 백성들이 감탄을 하고 스스로 이제 다들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성북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 성북의 전투는 진문공 입장에서는 이 전투에서 이격으로 인해서 패자로 인정을 받은 그런 중요한 전투고요. 이 초나라는 이 전투에서 졌죠. 이 성북의 전투에서 이 진문공이 다시 어떤 신뢰를 지키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북의 전투는 이 진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초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간의 이제 전투인데 이것이 춘추 시대 때 최대의 국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진문공은 패하게 되면은 이 진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전투였었고요. 이 초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체면이 좀 구기는 그런 이제 그 정도 되는 전투였었죠. 이 초나라가 이전에 송나라를 공격을 하다가 많이 이제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진나라의 장수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나라의 장수 선진이 진문공한테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금 초나라는 군사들이 무척 피로해 있다. 지금 바로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대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호언이라는 참모는 진문공한테 대왕은 우리가 초나라의 망명상으로 할 때 조성원한테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삼사를 물러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진문공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삼사를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바로 공격을 하느냐. 이 공격을 바로 하게 되면은 그 선진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쉽사리 초나라를 쳐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사를 후퇴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전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진문공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삼사를 물러섭니다. 삼사를 물러서서 성북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초나라를 기다리는데요. 이 초나라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못합니다. 이 진나라가 초나라가 무서워서 초나라에 질 것 같으니까 이 도망을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나라는 급하게 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진이라는 장군이 대단히 유능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은 이미 여러 상황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각 대응 전략을 수립해 놨었습니다. 뭐 어김없이 이제 그 초나라가 급하게 공격을 하다가 진나라에 치게 되는 그러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북에서 진문공은 약속을 지키면서 후퇴를 해서 또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패자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이제 전투가 성북 전투입니다. 이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그런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있는 게 초현령, 병법, 사목, 입신 이런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서쪽에 있는 진나라의 진효공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기원전 4대기경이에요. 그 진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초현령을 공포를 합니다. 이 초현령은 유능한 사람, 현명한 사람을 국내든지 국외든지 불구하고 다 이렇게 모집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이 내용이죠. 이 초현령에 따라서 이 나라에 살았던 상랑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로 옵니다. 진나라에 와서 진효공하고 여러 번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서로 처음에는 이 의견이 절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그 진효공도 상랑의 능력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랑이
개혁 정책을 이제 많이 쓰죠. 이 병법이라는 게 우리가 상강병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병법은 이 병은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친다는 거죠. 법을 아주 혁신적으로 고쳐냅니다. 그래서 이 상강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가령 귀족의 권한을 줄이고 왕의 권한을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개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반발도 많았습니다. 이 상강이 이러한 개혁 정책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한 게 뭐냐면요. 이 개혁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내가 백성들의 신뢰를 빠른 시간 내에 얻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낸 게 이겁니다. 남쪽에다가 나무를 하나 세워라. 큰 나무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포문을 써놓습니다. 이 나무를 북쪽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10금을 주겠다. 10냥의 금을 주겠다. 이런 공포문을 옆에다 같이 써놓습니다. 근데 진나라의 백성들이요. 공포문을 보고 저걸 믿질 않았죠. 처음에. 나무 하나 이렇게 옮기는데 10냥의 금을 주게 되냐. 그래서 한 사람도 옮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강이 10냥이 아니고 50냥을 주겠다. 다시 고칩니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한테는 50냥의 상금을 주겠다. 어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실제로 남쪽에 있는 나무를 북쪽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상강이 50냥의 상금을 줍니다. 이것을 진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결과 우리 상강 재상은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 저렇게 약속을 지키는구나. 신뢰를 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상강이 개혁 정책을 시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한 200년 가까이 후에 200년이 채 안 됩니다. 한 100여 년 후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진효공 때 상강이 병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진나라를 많이 개혁을 해놓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어떤 국가나 지도자에게 있어서 신뢰가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진문공은 이 성북의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포상을 할 때도 이 믿음을 중시했습니다. 신을 중시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호원과 선진 있습니다. 이 선진은 무신이죠. 장군인데 이 사람은 조나라하고 싸울 때 즉시 공격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고요. 호원은 문신입니다. 문신이면서 진문공한테 우리가 조나라에서 망명했을 때 약속했던 삼사를 후퇴하잖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이제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대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문공은 1등 유공자로 호원, 2등 유공자로 선진을 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무신들, 장수들 입장에서는 이 반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선진 장군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전략을 짜내고 앞장서서 전쟁을 이기게끔 노력을 했던 사람이 선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장수들은 선진이 당연히 1등 유공자가 되는 걸 이렇게 알았는데 2등 유공자가 되고 문신, 호원이 1등이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팽배했습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러자 진문공이 모든 장수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 포상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나라하고 싸울 때 선진은 바로 공격을 하자고 했고 호원은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자고 했다.
선진대 어떤 말대로 했었으면은 우리가 그 즉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이 신의를 지켜가지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그 후세에도 그 길이 남을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영원히 이기는 것이 낫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수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진나라의 장수들이 모두 그 이제 수긍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군 몸을 보게 되면은 이 신뢰의 리더십을 어떤 그 자기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진군공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